1% 늘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소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조만간 방류를 시작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게 막연한 두려움일 뿐 안전하다는 의견과 실제 가능성 있는 위험이다, 이런 양측의 의견이 지금 극단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과학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야 이 수산물 먹어도 되는 건지 확신하지 못하게 되고, 또 수산업계와 해산물 식당에서는 지금 막대한 경제적 피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 수산업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만큼 양쪽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언론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 양측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문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운의 경제쇼. 네, 오늘 경제쇼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다루는 이유는 이게 당장 우리 수산업계 그리고 생선 횟집, 해산물 식당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좀 쓸데없는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위험이 있는 건지 양측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의견 듣겠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그리고 한병섭 원자력 안전방재연구소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서로 잘 아시는 분이죠? 네. 바닥에 좁다 보니까 원자력계가. 자, 먼저 이거부터 좀 물어볼게요. 그 오염수가 알프스라는 그 핵물질 제거 장치, 여기를 통해서 그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서 그다음 방류한다는 거잖아요. 네. 알프스가 그 삼중수소 빼고 나머지 세슘이나 스트론튬 이런 그 핵물질은 다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필터라는 건 네. 이제 그 완벽하게 걸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몇 %를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걸르거나 이제 걸른 다음에 부족하면 한 번 더 걸르거나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한테 완벽이라는 건 없죠. 그런데 이제 삼중수소는 못 걸른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물은 당연히 필터를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못 걸르는 게 맞고요. 완벽하게 걸르진 않지만 충분히 걸릅니다. 네. 그러니까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건 입자라서 그게 걸리는 거구나. 물이 아니라서. 네. 근데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알프스라는 그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그 방류 관련돼 가지고 어떤 개통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데는 이거보다 더 정밀한 것들이 이미 쓰고 있고요. 성능 좋은 것들이 있는데, 단지 이 알프스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집에서 이제 가정용 정수기로서 물을 마시는 용으로 쓴다면 이게는 하수 처리장어, 막대한 양을 처리하는 그런 계통이에요. 사실은 성능 자체는 우리보다 뛰어날 리가 없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우리 발전소에서는 이런 그 계통들은 이미 우리 가정용 정수기처럼 필터가 모듈화되어 있고 이런 게 다 성능이 입증이 되어 있지만 이건 일본이 처음 만든 계통이에요. 일본이 만든 거예요, 이거? 네,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만든 계통이 처음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단순히 필터 하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단계로 거쳐서 어떤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운전 성능이나 제대로 걸려지는 거에 대한 입증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알프스가 중간에 고장이 났다든지 몇 개가 작동 안 했더니 이야기 틈틈이 들으신 게 있을 거예요. 기사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알프스가 앞으로 이제 이번 방류가 조사가 끝나면 이걸 가지고 일본이 30년간 독점적으로 이제 통제하면서 버리겠다고 하는데 과연 중간에 고장이 날지 안 날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없는 거죠. 정 교수님입니다. 그게 제가 충분히 걸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차로 걸르고 나면 예. 덜 걸러진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겠죠. 그렇죠. 한 번 더 걸으면 되죠. 그 별게 아니고 필터거든요. 필터. 뭐 정수기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걸른 다음에 잘 걸러졌는 날 또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방류하기 전에 또 보거든요. 검출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1차로 걸르고 검사하고 또 방류하기 전에 또 검사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연 뭐 알프스 자체가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알프스라는 게 일본에서 개발된 장비라고 하는데 이거 돌리는데 비쌉니까? 비쌀 수가 없죠. 비싸면 대규모 처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대규모 처리할 때는 뭐 충분하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뭐 마실물 수준까지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필터는 계속 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필터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군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러니까 그걸 왜 물어보냐면은 이게 비싸면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한 30년 계속 방류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처음 한 1년 뭐 몇 달은 이게 하다가 나중에 비싸니까 그냥 살짝 안 돌리는 거 아닌가? 필터입니다. 필터.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필터조차도 제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작동 성능은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 발전소에서 조그만 개통 들어갈 때도 이거 튜닝하는데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작동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때까지 이런 걸 잘하는 나라로 알았는데 이 그 좀 조급하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이미 일본에 이거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뢰를 둘 수 없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왜냐하면 저만 해도 그냥 잘 모르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그 원자력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냥 원자탄하면 그것만 생각하니까 수산물 그러니까 회, 광어, 뭐 도다리회 이런 거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할 거 아니에요. 드세요. 그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전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알프스 처리되지 않은 그냥 그대로의 오염수가 하루에 300톤씩 배출됐습니다. 해양으로. 그건 뭐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할 수밖에 없어. 그때는 알프스도 없었죠. 근데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전혀 방사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뭐 수산물에서도 방사선 검출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양이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에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의 100배가 넘어요. 그때 방출된 것이. 그때도 검출이 안 됐다.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뭐 조금 뭐 1%도 안 되는 양 배출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확률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2001년서부터 쭉 지금까지 해양 표층수를 샘플링 해가지고 방사선 양 측정을 하고 또 뭐 저기 거시장 가가지고 물고기 사다가 그 방사선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2001년서부터 지금까지 기록을 쭉 가지고 있고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놨습니다. 거기서 보면 2011년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요.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방류가 있었을 때도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거 가지고 못 먹으면 자기 손해다. 그게 못 먹으면 자기 손해다. 도덕과 과학 문제를 따져야 되는데 일단은 일본에서 방류하다가 2011년에 방류해가지고 그게 10년 지나가지고 그게 10분의 1이 더 달아왔다는 게 이제 태평양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대부분은 이제 희석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하저로 침적되는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세슘 같은 경우에 물에 있는 양보다 거의 1000배 수준으로 이제 하저에 농축이 되고 무거우니까 가라앉는다.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 영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이 하저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모델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저도 이제 뭐 교수님 말씀처럼 당장은 묶는 데는 지장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아직 모자라고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오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원자력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겸손하게 도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미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배출량의 거의 뭐 3% 2% 이 정도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은 경제성으로 좋아지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공학적으로 그러지만은 이제 도덕적으로 이걸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런 입장에서
이 분명히 오염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걸 문제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지식이 너무 짧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이면 예.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지난 12년 동안도 안 나왔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침적될 것이다. 뭐 결과가 뭐 만년 후에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음모론이죠. 자, 근데 음모론에 대해서 제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국가나 국가기관이나 이제 그 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소위 이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우월한 입장에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음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이 불안한 걸 음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스스로 그걸 밝히지 못한 걸 갖다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국가가 좀 반성할 부분도 있고 일반 국민들이 좀 그 너무 과하게 의심하는 부분도 그 반성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무식한 제가 궁금한 걸 좀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필터를 거쳐서 내보내면은 뭐 삼중수소는 뭐 내보낸다 하더라도 그게 뭐 유해성 이거는 차치하고 다른 일반 방사성 물질도 뭐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것도 이미 나간 것도 있고 그것도 아주 100% 다 걸러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물론 희석한다고 하지만은 100배, 1000배로 희석한다고 해도 그 핵물질의 절대량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희석하면은 100개를 내가 어쩌다가 재수없게 그 생선을 먹어갖고서는 그 방사성 물질을 100개를 먹었어. 그럼 위험한 건데 1000배로 희석했으니까 그 중에서 100개가 아니고 1개만 먹었으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0이라는 것들은 과학에는 없죠. 0이라는 건 없습니다. 매우 희석대가 진공도 0이라는 0기압이라는 건 없고 10의 마이너스 5승 기압, 10의 마이너스 7승 기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독도 매우 작으면 뭐 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전 그 얘기 믿지 않고 독도 매우 작으면 인체에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약도 그렇죠. 매우 작으면 인체에 영향을 못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에서는 뭐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류에서 어떤 아이가 소변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하류에서는 그 물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 물질이 나가면 그걸 오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염 물질이 나가는데 자정 능력 이내로 나가는 것은 환경 오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산업계 방사선뿐만 아니라 산업계에도 모든 것이 이제 배출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지. 배출을 무조건 0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 나올 것 같아 갖고 그 얘기는 사실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와 갖고 저도 그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 독약이나 이런 다른 오염 물질하고 다르게 이거는 그 방사선을 계속 24시간 그냥 우리가 일반 병원 가서 엑스레이 맞듯이 어쩌다 한 번 방사선을 투과 내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핵물질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핵물질이 예를 들어서 내 몸속에 어쩌다 재수없게 들어왔으면은 그게 24시간 1년 12달 매 시간 매분 매초 계속 방사선을 뿜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사선은 거리에 굉장히 민감하다면서요. 그렇죠. 거리에 가까울수록 세포가 파괴되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고 하니 내부 피폭이 들어오면은 그게 100개 들어오면 더 위험하겠지만 1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를 보고 여쭤봤으니까 제가 일단 방사선이라는 거는 우리 생활에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햇볕 쪼이는 것처럼 뭐 방사선 늘 있죠. 이렇게 뭐 어쩌다가 한 번 맞는 거고. 우리 음식에도 바나나에도 있고 뭐 쌀에도 있고 방사선이 있는 거고요. 이 공기 중에도 지금 라돈이라는 방사선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사선이라는 걸 늘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양이 1년에 보통 한 3mSv 정도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먹는 거하고 같냐 이거지. 그런데 이제 밀리시버트라는 단위는 먹었던 외부에서 뽀쪼였건 인체에 주는 영향으로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1년을 살아가면 3mSv를 받게 돼 있고요. 법률적으로 이제 제한치가 그러니까 1mSv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제한치보다 이내로 방사선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안 받던 방사선을 받는 게 아니라 3mSv라는 건 늘 받고 살고 있는데 그거에서 무슨 0.001mSv가 늘었다 줄었다 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희석이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부 피폭이든 외부 피폭이든 그게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몸 안에 들어오든 그렇죠. 그냥 바뀌든. 이제 예컨대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알파나 베타라는 방사선을 내는 동위원소가 있고 감마를 내는 동위원소가 있는데 알파나 베타는
종이 한 장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몸 밖에 있을 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 간만은 영향이 있죠. 투과력이 있으니까. 거꾸로 먹었을 때는 알파나 베타가 중요해지는 거죠. 못 나가니까.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저기 해가지고 조직 개수랑 다 곱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쉬버트라는 거기 때문에 뭐 몇 쉬버트를 받았느냐 했을 때 그것이 얼마 이하다. 그럼 괜찮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사선을 우리가 이제 방사선 동요소를 포함된 걸 뭐 먹었다. 예. 그럼 이제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방사선이 없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방사선 분개를 하면 붕괴한 원소는 다른 원소가 되어 있으니까 반감기로. 그렇죠. 그게 없어지는 게 있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무슨 소화 안 되는 물질을 먹게 되면은 그냥 소대변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그런 있는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건 물질마다 틀립니다. 잘 나가는 물질이 있고 잘 안 나가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유효 반감기라는 걸 하고 있죠. 우리가 관심 있는 방사선 물질은 그 유효 반감기까지 고려하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님 말대로는 그 내부 피폭이나 외부 피폭이나 똑같으니까 그거 뭐 그렇게 그 정도로 한두 개 정도 먹어서는 뭐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 양은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든 피폭 외부든 간에 에너지 양이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건 맞지만은 예. 마치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담배 10갑 피는 사람하고 예. 1갑 피는 사람하고 발암률이 10배가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과학적으로 이제 우리는 공학적인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과학적인 생명에 관련된 문제들은 예. 명확성이 지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추정하는 거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도 항상 그 미만을 만족하려고 애를 쓰고 이제 원자력계에서도 예.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기준치 미만이면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게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이 아니고 그게 도덕을 벗어난 표현인 겁니다. 과학의 도덕을 개입시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아니죠. 도덕이 있어야 그러니까 되죠. 보시면요. 예. 이미 1960년대 이전에 1938년대부터 이제 방사선 영향이라는 것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예. 그래서 두 개의 사람 그룹을 놓고 한 그룹은 방사선을 주고 한 그룹은 안 줬을 때 예. 뭐 백혈병이건 뭐건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언제 나타나는가라는 걸 딱 봤더니 100mS더라. 100mS를 받은 그룹은 안 맞은 그룹과 다르더라. 뭐 암이 더 많다 이런 건 아닙니다. 뭔가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mS 이하를 맞으면 이건 괜찮을 것 같다. 이것들이 이제 1938년부터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게 그냥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1930년대부터 그렇죠. 이 정도는 괜찮더라. 그렇죠. 근데 이제 100인데 1930년은 한 38년 그렇죠. 100년도 안 예. 지났는데 100mS를 받으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 하는 예. 건데 우리 관리 기준은 그거의 1%인 1mS거든요. 예. 근데 그 1mS 미만의 방사선 피폭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맹신론이죠. 우리가 정량화 시킬 수 있는 건 다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자연계에 존재하고 실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겸손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제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갖다 밖에서 엑스레이 찍듯이 어쩌다 한번 내가 방사선을 갖다가 이렇게 투과되는 거 하고 그게 몸 안에 들어와서 아무리 희석됐다 하더라도 핵 종류가 핵물질이 한 개라도 한 입자가 하나가 들어와서 몸 안에서 반감기가 뭐 몇만 년 되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내 평생만 이걸 갖다 내 몸 속에서 붙어서 이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면은 계속 맞는 거 하고 큰 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감기라는 게 지금 내가 연료가 있는데 이 연료가 조그만한데 금방 타버리고 없어진다 하는 게 있고 물론 그렇죠. 되게 오래 탄다 하는 건 되게 오래 탄다는 건 열을 적게 낸다는 뜻이죠. 열을 적게 내고 오래 가는 거고 열을 많이 내고 빨리 반감기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감기가 긴 물질은 긴 대신에 에너지가 더 세다. 적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지만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오히려 환경적인 면에서는 더 그쪽이 더 난리쳐야 될 것 같은데 그쪽 그렇게 그 생선을 많이 먹지 않아서 그런가? 그 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좀 말하기 곤란한 이야기지만 원죄 의식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자력이랑 방사선이랑 걸 접해보기 시작한 게 이제 일반
그 전 세계인들이 1950년대, 60년대 그때 이제 핵실험을 막 했고 그때는 지금 현재보다 거의 10배가 높았어요. 방사능이 핵실험 때문에. 아,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막 핵실험하고 태평양 아니고 뭐 대서양 할 것 없이 다 높았습니다. 지금 거의 10배가 높았다가 그때는 막 터뜨렸으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거의 10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에서 터지면서 조금 상향 좀 올라갔다 말았는데 어찌됐든 이 오염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저 뭐 강대국들이 원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 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딱히 말할 수는 없죠. 왜 최소한 일본보다 수십 배 이상의 영향을 준 건 확실하니까요. 원재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좀 약할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 좀 아셔야 될 게 지금 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1960년대에는 지상 핵실험을 했어요. 그렇죠. 지상 핵실험을 하면서 세슘이나 삼중수소 같은 것들이 대기 중으로 막 나갔거든요. 물론 그래서 이제 방사선 피폭들을 사람들이 많이 받았는데 물론 그것도 1mSv 미만입니다. 그래도 1960년대에 우리 일반인들이 받던 자연 방사선 피폭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많은 거예요. 이제 그것들이 사실이고요. 근데 미국이 지금 뭐 원재 때문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저는 영향이 없으니까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원재가 있다 하더라도 영향이 있고 이것이 위험한 상황이라 그러면 그다음 조치를 취해야죠. 근데 지금 뭐 미국, 유럽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거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취할 조치가 없다라는 말도 같은 이야기죠. 취할 조치가 해져 있는 방사능을 다 걷어들이겠습니까? 정화를 시키겠습니까? 불가항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영향도 작았던 것도 맞죠. 하지만은 어찌됐든 저는 그 핵실험의 영향이 전 세계 지구인들에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좀 위험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연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계에 있는 그 방사능 그러니까 삼중수소라든가 뭐 세슘이라든가 이런 거는 원래 자연계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중수소는 있고 세슘은 없고요. 흡소량 있죠. 삼중수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는 그 당시에 핵실험하고 막 그러면서 그게 막 퍼져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죄를 말씀하는 거고. 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오늘 경제쇼에서 이 프로그램 이 주제를 논하는 거는 아까 앞서도 말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워낙 걱정하고 특히나 우리 경제계에도 수산업계 그리고 요식업계에도 매우 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민들이나 이쪽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좀 알아야만이 이게 진짜 위험한 건지 아닌 건지 그걸 떠나서 정확한 정보를 좀 전문가들한테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지금 그 시찰단이 현재 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왜 거기서 치료를 갖다가 왜 최출하지 못할까? 물론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우리 대신해서 지금 그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은 지금 이거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전하면은 의심하는 나라들 특히 최소한 주변국들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쪽한테는 의심하니 우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거 불안하다. 우리 어민들이 지금 그 국민들이 생선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 일본 정부라면은 오케이 그럼 마음대로 퍼가서 다 그 한번 저희 검사해 봐봐. 우리 자신 있으니까 그럴 텐데 왜 이걸 못 퍼가게 왜 우리가 검사하지 못하게끔 할까요? 나 같으면 내가 일본 정부라면은 얼마든지 퍼가서 검사하라고 할 텐데. 정 교수님.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나 방사성 물질이나 무슨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나라가 무슨 그 공업용수에 대한 뭐 오염 물질을 배출 기준이 있다라고 치면 그 배출 기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배출 기준. 저희 나라는 너무 높다 이게 아니라 어느 나라도 그 정도 배출 기준이면 인정이 괜찮다 하는 배출 기준이고 그거 이하로 방류하겠다는데 옆에 나라에서 뭐라고 한다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이상하진 않죠. 예컨대 우리나라도 월성에서 방사성 물질 방류하거든요. 그리고 뭐 무슨 삼성에서 그 핸드폰 뭐 반도체 만드는 공장에서도 방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양이 방류 기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우리나라가 특별히 높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딴 나라 기준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낮다. 근데 그거보다도 낮게 우리가 방류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일본이 그거 한번 검사해 보자. 난 못 믿겠다.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월성이나 삼성에서 하는 거는 그 양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월성에서 1년에 배출하는 삼중수소의 양이나 양이 후쿠시마의 양보다 작지 않아요. 아니 여기는 130만 톤을 130만 톤인가요? 그건 물의 양이 많은 거고 방사선 농도를 따지면은 방사선 양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그럼 한의사님은 이 상식과 도덕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제가 뭐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일본이 지금 이야기하신 게 지금 근원적으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가지고 북태평양의 기저방사능을 거의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에 3분의 1 반 정도 수준으로 올릴 정도로 지구상에 현격한 위험을 줬는데 그 준 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방류하는 게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접근은 무슨 이야기냐니까 폐암 환자한테 담배 한 대 펴가지고는 즉각 사망 안 하니까 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도덕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일본을 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만요. 그 태평양의 방사선 양 높였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요? 그런 해류가 돌았는데 세슘이. 해류가 돌아도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넓은 건데요. 그러니까 많든 작든 그 양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지구상에 위험을 줬다는 건 아니야. 그 부분은 그거는 분명히 국민들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 1995년도 이전에 동해에다가 러시아에서 200만 큐리만큼의 방사선 양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누리호 만들어 가지고 해양 표층수도 검출했고요. 지금 뭐 세슘이 그 태평양의 3분의 1 증가했다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으니까 이제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찌됐든 일본이 버린 거는 확실한 팩트인데 그걸 갖다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한정된 시간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하는 건 그렇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아까 정 교수님 아까 제가 좀 궁금한 게 그게 일본이 알아서 기준치 이하로다가 버리는 건데 이건 주권의 문제니 다른 나라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그럼 IAEA도 검사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거죠. 왜? 예컨대 주변 국가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럴 경우 예컨대 지금 원래 규제라는 거는 통치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과거에 이제 그 어떤 나라가 안전 규제를 하는데 야 너희 기준이 너무 높다 낮춰라. 옆 나라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건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어떤 사고의 영향이 다른 나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이거는 대책을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IAEA에서 안전협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 간에 간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엔 근거를 못했죠. 그러니까 IAEA가 개별 국가들이 가가지고 관여하는 것을 대신해서 IAEA가 가서 확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제도권 내에서의 국가 간 간섭인 것이고요. 예컨대 우리가 난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가가지고 뭐 뒤지고 보고 뭐 시찰하고 샘플링하고 검출하고 이것들은 사실은 주권 침해 소지가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 주권 침해 소지는 뭐 당연히 있을 수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한국이 하도 불안하다고 하니 뭐 한국은 어쨌든 일본이 인접국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러니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정 못 믿겠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일본 기시다 총리라면은 포가박 당신들 이거 검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 갖고 가서 해봐. 그래서 만약에 안전하다고 나오면 다음부터 찍소리 마.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굳이 못하게 하니까는 그냥 그 일반 사람들 국민들 생각이 야 저거 안전하지 않으니까 검사 못하게 하네. 이런 의심이 그러니까 근데 괴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감정이죠. 감정이죠. 감정이요? 감정이죠. 직성이 풀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국가 간의 그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실은 이런 거죠. 그 지금 일본 정부에서 삼중수소가 얼만큼 보관되어 있다라고 공개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물질이 얼만큼 보관되어 있다라고 공개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류하겠다라는 것들도 공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요즘 정보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무슨 자료 만들려고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자료를 한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경전력 홈페이지에도 아무래도 우리를 신경 쓰는 그렇죠. 거네. 중국 홈페이지도 중국말도 있고요. 그 공개되어 있는 그 방사성 농도 그리고 배출 계획에 따르면 이건 확실히 안전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그게 맞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컨대 그 안에 지금
저장 탱크의 배출 농도가 있고 그다음에 기록된 농도가 있는데 그것이 같으냐 다르냐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걔네들 방류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확인하는 방법이 꼭 우리가 직접 가서 샘플링을 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뭐 IAEA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요? 굳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저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네. 그렇게 뭐 홈페이지에 한국말로 서비스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일본말로만 써놔도 되니까 네. 갖고 와서 검사해봐 그렇게 의심하면은 이런 간단한 문제일 것 저는 같은데. 시찰단을 받아줬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서비스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많이 모질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IAEA가 4차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일본 정부랑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이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전문으로 하던 입장에서 보니까 이상한 맥락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IAEA한테 일본 정부가 요구한 거는 요번 방류하는 거에 대한 시스템하고 보안 계획 이런 거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그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로 안전하기 때문에 방류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일본 정부는 뭐 흔히 한 것처럼 IAEA가 작은 일부분을 했지만 이걸 가지고 전체 안전성을 갖다 보증해 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근데 그 내용에서 빠져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 IAEA가 그 최종 결론은 안전성 평가를 해서 안전하다예요. 그런데 안전성 평가가 무슨 내용이냐면 요번 방류에 대한 안전성 평가예요. 기저에 나가가지고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많이 오염돼 있거든요. 그런데 놓은 그 기저 효과를 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요번에 나가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기존의 거하고 상관없이 안전하다라는 거로 오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5차 보고서가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정말 별 기대는 안 합니다만 그 전체적인 맥락은 거의 변화가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잘못 오용하고 있다. 일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앞바다가 오염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뭐 작년 12월 달에 갔다 왔고요. 해산물도 먹었고요. 뭐 어로 활동이나 농사 활동하는 것들 제가 확인하고 왔고요. 호텔에서 후쿠시마산 쌀로 따로 지은 밥도 주고 있고요. 그것도 먹었고요. 그래서 뭐 앞바다가 오염되어 있다. 과거에 오염수가 나간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오염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자료를 보면 또 하나는 지금 방류 계획을 보시면 배출 기준이 6만 베크렐 퍼 리터예요. 삼중수소가. 우리나라는 4만입니다. 그런데 그럼 6만으로 배출하겠다는 게 아니라 1,500으로 낮춰서 배출하겠다는 거거든요. 바닷물을 더 섞어서 이제 400배로 섞어서 1,500 그건 뭐냐면 이제 어차피 바다로 나가면 희석될 거지만 희석되기 전에 어떤 물고기가 잡아먹어 버리면 안 되니까 희석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농도의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고기가 예를 들어서 핵물질을 100개를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먹어도 10개만 먹게끔 그렇죠. 희석을 시켜서 이제 방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00으로 낮춰서 이제 방류를 하겠다는 거고요. 우리 그 WHO의 음용수 기준이 10,000베크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도 되는 양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이제 배출하겠다는 것이고 그 배출구가 바로 이제 연근이면 이제 그 바다가 깊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km 정도 깊은 데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방류를 해요.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방류를 하면은 2km에서 3km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게 1베크렐 퍼 리터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희석이 바로 되니까요. 앞바다에 안 하는 건 왜 안 하는 거 안전한데? 멀리 가서 물 많은 데서 가면 훨씬 더 희석이 빨리 되니까요. 희석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베크렐 정도로 이제 2, 3km가 지나가면 1베크렐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강물이 1베크렐 퍼 리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뭐 1km 나간 데서 그 지점에서 한 2, 3km 지나면 1베크렐 수준으로 떨어진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걱정한다. 이건 이상한 일이거든요. 뭔가 정부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뭐 각 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면 일본의 2km 안쪽하고 이제 후쿠시마 발전지에서 이제 10km에서 20km 하는데 오염 수준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32개의 모니터링 포스트를 두고 그 모니터링 포스트에서 나온 인포메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셨고 두 분이 따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 그 유튜브 지금 채팅창에 이 부분 좀 물어봐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해양에 방류하는 게 가장 싸게 먹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다른 방법이 정말 없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석촌호수보다도 지금 이거 석촌호수만큼 인공호수 파면은 이거 140만 톤은 담수량으로 보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도 4배는 더 이거 담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거기 후쿠시마에 지금 못 쓰는 땅도 많을 텐데 인공호수 파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도 좀 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그런 말도 나오고 많은 말이 나오죠. 뭐 맥주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영국 사람 그거는 그냥 뭐 제가 감정적으로 그건 그렇죠. 하는 말일 테고 그런 얘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수준의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아닌 거에 대해서 지금 어쨌건 12년도간 방류를 안 하고 킵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그림 보시면 후쿠시마 부지 근처에 더 이상 저장 탱크를 갖다 놓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계속 저장 탱크를 증설해 가지고 계속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2층으로 쌓아라, 뭐 더 깊이 파라. 이것도 사실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건 무리한 요구 맞아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안 보내고 킵하고 있었던 것만 해도 많은 노력을 한 것이고 또 일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본 정부는 일본 사람은 방사선 영향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자국민 보호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자국민 눈치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중국 눈치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자기네 입장을 갖다 대변하기 위해서 혹은 확인하기 위해서 IAEA도 부르고 또 외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부에 인공호수 같은 걸 놔서 거기다 보관하면은 자국민들이 그럼 위험한 겁니까? 아니 그 사실은 그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 폐기물이 나오는데 야 내보내지 말고 좀 뭐 저기 수조를 파가지고 좀 더 오래 보관해라. 그게 필요한 수준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는 그렇죠. 게 맞죠. 필요 없는 수준이면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2016년도에 일본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고려하다가 이제 자기네들 그때는 이제 100만 톤 안 될 정도로 추정을 하고. 첫 번째 먼저 고려한 안이 있었어요. 뭐냐면 새로 이제 튼튼한 탱크를 만들어서 한 100만 톤 정도 보관하자 했더니 이제 그게 뭐 돈이 한 3천억 든다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안을 빼고 5개 안을 이제 실질적으로 채택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류하면 한 300억 든다. 300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로 끓여가지고 방출하면 그거보다 좀 많은 한 3천억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전기로 끓여서 물을 끓여서 전기로 방류하면 그럼 공기 중으로 방사성 물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일부 기체는 나가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고화돼 가지고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분해하면은 그거보다도 한 2-3배 정도 그러니까 1조 정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땅 속에 묻는다 뭐 이러면은 이제 그거보다도 더하게 이제 2조 3조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안이 있었는데 이제 그냥 최종 결정하는 이제 해양 방출로 갔죠.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가장 경제적인 옵션을 골랐을 거다. 그럼 바다에 그 방류하는 게 가장 돈이 싸게 먹히긴 싸게 먹히는 겁니까? 제일 싸게 먹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가장 싼 방식을 택했다라고 얘기하면은 반일 정서에는 아주 부합을 하죠. 굉장히 얄밉고 그렇죠. 근데 실은 해양 방류라는 것이 환경 영향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 중으로 증기를 만들어서 방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환경 영향이 더 커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싼 건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양 방류가 환경적으로도 가장 낫다라는 것이 일본의 판단이었고 IAEA 전문가들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싸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면은 알겠습니다. 얄미운 생각이 들죠. 싸다는 얘기지 않았게. 기술자들이 제일 선호했던 안은 안전성 측면에서는 그저 튼튼한 탱크 만들어서 한 100년 정도 디케이시했다가 내는 걸 갖다가 가장 최저간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그거는 제가 봐도 좀 무리한 요구 같고. 그거는 기술자들이 할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륙에 후쿠시마에 어차피 못 쓰는 거기 지금 사람이 살 만한 여건이 안 되는 땅 많잖아요. 아닙니다. 저기 그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서 한 2-3km 빼놓군요. 지금 다 사람 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2-3km 내부에 그 석촌호수 같은 그 인공호수 크게 파서 차수역 설치해서 거기다 넣어두면은 될 텐데 그 부분을 왜 생각을 안 할까? 물론 그 부분이 아까 일본 내부의 여론도 있을 수 있고. 일본 같은 섬나라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좀 말하려고 예를 들어서 해양 방류가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럼 다른 나라도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그 1930년대 전까지 30년대 전까지인가요? 고준위 핵폐기물 80년대까지인가요? 그때까지는 바다에 다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야 바다가 다 이게 죽게 생겼으니 버리지 말자 해서 각 나라가
버리지 않고 지금 그 폐기물들을 발전소 안에 쌓아두고 맞습니다. 재처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거 그럼 다 갖다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80년대 이전까지는 해양 방류라는 게 기본 봉칙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뭐 일본 다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이제 해양 방류하지 말자 이런 이제 협약이 맺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해양 방류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고체, 액체, 기체 폐기물들이 나오면은 일부는 이제 보관하는 것이 있고 일부는 뭐 방사선이 붕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보내는 게 있고 뭐 희석해서 내보내는 게 있고 해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 방류라는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 아무 나라도 안 하고 있고 일본만 하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양의 문제라서 그렇죠. 양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지금 방류하겠다는 양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늘 일상적으로 방류하겠다는 수준 이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양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제가 그냥 일반 잘 모르는 상식선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갖고 거기가 지금 다 정상적이 아니고 그 핵폐기물들이 뒤범벅이 되는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냉각시킨 데 쓴 물이 정상적인 발전소 우리나라 월성이나 이런 데 정상적인 발전소에서 냉각시키다가 그 일부 오염된 물하고 양이 똑같다는 게 제가 그게 걸렀잖아요. 걸렀고요. 첫 번째로 걸렀으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오염수가 왜 생기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안 걸립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걸르죠. 우리나라도 걸르죠. 예. 그런 게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양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그 매년 한수원이 이제 그 얼마만큼의 방사성 물질을 방류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규제 기관에다 매달 보고를 해요. 매달 보고를 하는데 그 양과 지금 일본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방사성 오염수가 왜 생기느냐? 그 아까 이제 석촌호수 말씀도 하셨는데. 그 방법이 사실 계속 생각은 나더라고요. 이미 이제 디컨테미네이션 해가지고 오염된 흙 같은 것들을 떠내가지고 제거를 다 했고요.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그 지하에 이제 과거에 사고 났을 때 해결료 부스러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끄집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열과 방사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을 식히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차 있고 일부 물을 빼내고 일부 물을 또 집어넣고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물을 빼낸 것들은 그 이제 해결료를 한번 씻었으니까 이제 방사선 오염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이제 지하 수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타고 스트림을 타고 이 방사선 오염물질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건물 내 수위를 낮추는 거죠. 지하 수위보다. 그렇게 하려면 계속 물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오염수 발생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 원자로 안으로 들어갔던 물 말고 밖에 있던 물도 오염수예요? 밖에 있던 물 중에서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쭉 뽑아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원자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물이잖아요. 그렇지만 지하에 해결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지금 한 12년간 계속 뽑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파우더라이즈 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뽑혀 나온 상태고 방사선 농도도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물은 지금 그 해결료를 완전히 제거해내지 않는 한은 계속 이제 나오는 거고 그 해체라는 작업은 뭐 20-30년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염수는 뭐 137만 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만 톤이고 이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무한정 가지고 있어라라는 얘기는 뭐 200만 톤, 300만 톤, 500만 톤까지 가지고 있으라 하는 얘기니까 사실은 합리적인 점은 아니죠. 재수상의 차이가 있죠. 지금 현재 130만 톤을 버리겠다 하는데 하루에 지금 100톤씩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30년 하면 이제 그 곱하기 2가 되는 게 맞거든요. 옆에 생기는 폐기물은 곱하기 2가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까 뭐 지하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원전도 그렇고 토목공학의 상식입니다. 지하수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반드시 유출이 생기는데 유출 분율이 통상적으로는 10 내지 20%라고 하는데 수위를 낮췄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 부분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처음에 사고 터지고 그랬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30%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지하수 유출 그러니까 다 통제하는 거로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 무슨 얼음벽을 갖다 거기 써서. 성능 없다는 게 이미 어느 정도 듣겠습니다. 그래도 얼음벽 밑으로 나가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거 있죠. 만약 10%가 있더라도 예. 통상 이제 우리 방사성 폐기물을 갖다 필터로 걸어 그러면 10 내지 1000배 정도 걸러냅니다. 예. 그런데 10%가 그냥 그대로 나간다면 90%보다도 10배가 더 많은 양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종 방사선언이 될 수 있는 소스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가 되고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공개되는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공개돼야 될 그런 현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없는가.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를 두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평가하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사찰단이 이제 그 갔다 와서 그 자료를 보고 이거 방류하면 안 돼. 만약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은 일본이 그럼 방류 안 합니까? 아니죠. 그건 상관없죠. 이건 시찰단이지 않습니까? 예. 시찰단이 그걸 하라면 그러니까 사찰단이 가서 어떤 법적인 권한이 있으면 가능할지 몰라도 시찰단이 갔다 와서 하라 말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우리 의견하고는 상관없이 일단은 일본은 무조건 방류할 거고 우리가 시찰단 이번에 간 거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다 없다는 아직 그러니까 예단하기는 힘들지만은 만약에 이건 문제가 있어 방류하는데 문제가 있어 만약 이런 결론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도 예. 이런 얘기 있죠. 이번에 시찰단이 가면은 예. 뭐 일본의 의도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면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있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일종의 색안경을 끼우고 시키는 거죠. 우리는 이번에 가서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안 한지만 확인하고 보고 오면 되는 거지. 네네. 우리가 일본의 의도를 맞춰주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라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갔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슈 제기를 하겠죠. 예. 이슈 제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렇다면 일본도 그걸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미 IAEA에서 충분히 검출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슈될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뭐 기술적으로 뭐 지하수가 어떻고 알프스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얘기에 포커스를 하다 보면 거기에 뭐 작은 뭐 미흡한 점이라든지 내가 몰랐던 점들이나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게 돼요. 근원적으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의 절대량과 방류하겠다는 방사성 물질의 절대량이 굉장히 작은 상태다. 그것들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 방출했던 양보다도 1% 미만의 양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꽤 좋은 시스템으로 해양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뭐 혹시 핸드폰 앱으로 전국토 환경 방사능이라고 치면은 무료 앱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그 환경 방사능도 측정한 결과도 올려주고요. 그 해양 방사능 측정한 결과도 핸드폰으로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적인 디테일로 막 들어가다 보면은요. 문제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방사선 양이 작아요. 뭐 어쨌든 저희가 오늘 경제쇼에서 이 두 양측의 의견을 들어도 결론을 오늘 여기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워낙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고 양측에서 나름대로 그 논리적인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 토론이 들어서 국민들이 이걸 듣고 이제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수산업계나 그 요식업계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일단 원자력 했던 공학자로서 당장의 어떤 그 위협은 과거하고 다른 색다른 위협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위협이 될 소지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일부 친원자력 세력에서는 일본에 대한 무제한적인 허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을 안 합니다. 근원적으로. 왜냐하면 돌아서 희석돼 가지고 온 것도 봤지만 우리 서해안에 우리보다 발전소가 2배가 많고 곧 4배, 5배 많아질 나라가 있는데 그 좁은 해역에 어떤 방출이 일어났으면 과연 그랬을 때. 까지 하시고 정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 사실이라는 게 있고 인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인식으로는 안전하다고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차이를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 자꾸 예. 설명을 해가지고 예. 사실과 인식의 차이를 좁혀드리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예. 사실 지난 12년 동안도 이제 생선 먹고 탈나신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도 방산이 뭐 바로 그렇게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예, 했고 예. 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아무 문제 없으면 100원 주시고 문제 생기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그리고 한병섭 원자력 안전방지연구소